인공지능 대학원 인공지능 학과의 기간 등록금이 동일할 때밖에 없습니다. 그 산작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융합학과의 AI 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기는 우리 또 IT 융합학과를 했겠지만 내년에 인공지능학과를 됐기 때문에 졸업장에 나가도 인공지능 학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캐리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 학과에 20명씩 모집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명, 내년에 20명, 40명, 한 8년 하면 160명, 200명. 200명이면 부산시 전체를 그냥 전학관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시면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배정신 하시는 분에도 관심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고 또 하나 대표님들 있으면 좀 똘똘한 친구 보내주세요. 이렇게 제가 옵션을 걸어놨어요. 3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대표이사 출신도 이걸 제가 엄청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하면 별로 지원 안 할 건데 생각하면 이유를 했습니다. 네, 대표님들도 책임을 지고 보내놨고 때문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또 우리 간담회를 하니까 동일한 협회가 이렇게 마땅히 모여만 장사가 없는데 마침 저쪽에 우리 동일대 협회 좋죠. 어리고기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쪽을 가시니까 나중에 단톡방에 장소를 공지해 놓겠습니다. 가서 술 좀 좋아하시면 술 많이 드시고 또 같이 모이는 게 굉장히 좀 강의로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모이는 게 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같이 하게 저분이 뭘 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디지털 용식품 유통 혁신 푸드팡이라는 주제로 미틸령의 공병열 대표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오늘 물어봤어요. 좀 나이가 31살에 갑니다. 깜짝 놀랐죠. 한 2, 3년 전에 대정부상 지원해서 우리 공 대표님과 암벤처 스타트업 처음 시작했을 때 아마 지원사로 제 심사를 가서 드린 적이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저 친구 잘하겠네 싶더니 좀 잘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오늘 모셨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플랫폼이 힘들다 했는데 그날들의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어내나 아마 됐을 거예요. 또 하나 좀 우리 마주님이 자신 이름 뭐였죠? 우리 마주님 우리 마승민 대표님인데 여기도 스타트업의 대표 맞습니까? 네, 23살이랍니다. 대단합니다. 나 수입자도 모르겠지만 훌륭하십니다. 이런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해줘야 또 우리도 산업 발전할 수 있고 경기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공 대표님 간단히 저는 양력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우리 학교 출신이다. 동일학교죠. 그 다음에 전공적으로 실장에 체육을 전공했다. 근데 수산물, IT, 접점이 없는데 어떤 집중이 만들어졌는가 저는 궁금합니다. 자, 그럼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푸드팡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체육학과는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공학과, 네,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IT 전공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개발자의 제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개발을 정말 열성적으로 하면서 삼성전자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멤버십에 들어가서 개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취업을 할 때 이제 생각을 해서 월급쟁이로는 살 수가 없겠다 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다가 지금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은 지금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농식품 산업에서 푸드팡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랑 그리고 기회가 정말 많은 산업인 것 같아요. 농식품 산업이. 뭐 포괄적이지만 생산부터 유통, 그 다음에 소비까지 사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전부 다 뭐 디지털 뉴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전혀 이제 수집도 안 되고 있는 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차근차근 푸드팡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지만 자랑할 거는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포브스에서 글로벌 리더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처음 창업을 했던 게 2014년도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을 수료하기 전에 이제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동의대학교에서 다니면서 대학 졸업 전에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창업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첫 사업이 사실은 여기 적힌 거와 다르게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안에서 그때는 이제 IT로 가시방 점자블럭이라는 비통신을 이용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좀 편의성을 만들어주자 하는 사업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인증도 받아야 되고 하는 절차가 한 6개월, 1년 정도 아무 자본을 가지지 않은 채 하려고 하니까 의욕적으로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 5명이서 만들었는데 정말 힘든 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진짜 우리가 창업을 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뭘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처음 접하게 된 게 그때부터도 2015년도에 항상 TV만 틀면은 요리하시는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하는 프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2015년도에 밀키트라고 해서 그냥 심플하게 전날 했던 방송에 나온 레시피대로 딱 2인분만 포장해서 가져다주는 사업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콘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농산물 뭐 소분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결국 뭐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힘밖에 없다. 노가다밖에 할 줄 모른다 라고 해서 전날에 방송했던 방송 내용들을 레시피들을 캡처를 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앱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팔고 뭐 홍보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팔리긴 조금씩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개, 그 다음 10개, 20개 하루에 나가는 양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갑자기 메일이 오더라고요. CJ에서. 그래서 이 콘텐츠를 그대로 쓰려면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내려요. 그래서 같이 하시던 분이 막 그림으로 막 손으로 막 그려가지고 레시피를 그대로 방송 캡처를 못하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카메라 장비도 하고 어떻게 하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잘 될 때 그 과정에 오프라인 매장도 사실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에 가장 비싸다는 센텀에 5평에 월세 200만 원 하는 가게를 얻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닫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야채 가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선한 야채를 팔아야 되니까 그냥 월세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야채 가게를 하다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IT를 했고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그 하고 싶은 열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도 제가 상대하는 고객님들이 다들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야채를 사고 이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이거 하고 있냐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야채 가게 장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출이 많이 날 때는 하루에 1,000만 원씩 한 매장이 팔았고 부산에 3개의 매장까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게, 이 신선한 농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농산물계의 다이소를 만들자라고 해서, 귤도 한 개에 200원, 뭐 예를 들면 대파도 한 줄에 100원, 이렇게 해서 1,000원 미만으로 모든 상품을 만들어서 바로 앱으로 주문하면 갖다 주게끔 그때 만들었던 게 헬리콥터로 배송한다 해서 헬리팜이라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속성이 다르고 그리고 그 장사 잘 되는 오프라인에서 그 고객의 주문을 할 때 재고 확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송이 어디 갔는지 잘 가는지 결국에는 이제 고객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푸드팡으로 오는 계기가 그렇게 야채 가게를 3개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이제 답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할 때 가까운 식당에서 이제 야채가 싸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식당에서 식자재를 가져다 달라고 문의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B2B의 이제 과잉파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에 뭐 700박스 파는 예를 들면 뭐 당근이 뭐 식당이 하나 둘씩 들어오니까 뭐 1,000박스, 2,000박스 이렇게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오프라인 상권에서 한계는 있고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그 업무하는 시간도 야채 가게는 낮 12시에 열어서 오후 6시까지 장사를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주문을 받고 배달하는 거는 아침에 한 4시간 정도만, 짧게는 한 3시간 정도만 배송을 하면 그 야채 가게 파는 것보다 훨씬 많은 매출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을 찾아서 어떻게 이거를 그 플랫폼화 할 수 있을까, 시스템화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푸드팡의 모델이 열심히 잘 해서 그 부산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 가락시장에서 해서 부산과 지금 서울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식당을 2,100개 우리는 이제 가입은 무조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만 가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차랑 그다음에 직원은 약 50명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인정받아가지고 외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약 5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푸드팡은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IT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기술을 넣어야 될까, 그리고 어떤 기능을 넣어야 될까, 라는 걸 하면서 많은 거를 넣는 게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지금까지 후행으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객이 보는 앱 화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주문할 수 있게 그게 다고 그리고 그게 나온 이유가 식당 사장님들은 매일같이 지키는 대파니까 상세 설명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오는지 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이 푸드팡의 이름의 유래는 저희가 이렇게 식당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문하기가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존대로 메모지에 적어서 사진을 팡 찍으면 된다 해서 푸드팡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이런 식자재 산업이 어떤지, 그리고 식당에 납품하는 게 산업의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할 수 없는 산업이구나. 그 대기업이 할 수 없다는 말이 대기업은 지금 현재 뭐 이런 학교나 그 다음에 관공서 이런데 하루 개송하는데 한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납품을 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식당, 소상공인, 자영업 식당들은 한 번 주문하는데 한 10만 원 밖에 주문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관리비 소스를 두고 많이 파는 데다가 열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작게 주문하는 데는 관리가 정말 많이 들어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부분이 사실 여전히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분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그 다음에 식단을 맡으면 식단이 나름대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생각한 시장은 결국 1톤 트럭으로 납품하시는 개인 유통상들을 우리가 사실 데이터화하는 데 목적을 두자라는 걸 지금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고객인데, 우리 식당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사장님들이 정말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는 매출이 절반 정도까지 떨어져서 우리 푸드팡에서 구매하는 식자재의 비율도 5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식자재는 정말 발전이 안 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영업을 해도 찌라시를 돌려도 기존에 받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 B2B 거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가격을 알지 않고 물건을 받아요. 그러니까 식자재는 주문은 하는데 내가 받을 가격을 모르고, 왜냐하면 농산물의 가격은 매일 변하거든요. 주식처럼. 매일 변하는데 그 가격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잘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알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대기업처럼 단가를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걸로 핵심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런 앞에 설명드렸듯이 식자재 유통에서 식당 사장님들한테 배송하기까지의 과정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거부터 심플하게 보면은 이력에 대한 부분이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산지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00조라고 보통 인터넷에서는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식자재 시장이. 그런데 어디서 얼마의 분포가 있는지, 그리고 더 세분화해서 그 학교나 뭐 케이터링, 그 다음에 식당, B2C의 시장이 얼마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얼마나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경로가, 유통 경로가 어디로 얼마나 가는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모델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우선적으로는 이런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결국 산지에서 모든 농산물이 재배가 되면 도매시장, 그러니까 전국의 33개 나라에서 만든 도매시장으로 대부분 이제 수집이 되고, 나머지는 대기업으로 바로 직거래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도매시장을 당해지지 않고, 그러면 우리 이 도매시장까지는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 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도매시장과 식당을 이으면서 우리 이런 개인 유통선까지 흡수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세를 보고 비교하고 다른 데 가서 싼 것만 살 수 있게끔. 그리고 배송은 기존 산업에도 배송료는 없었어요. 그리고 흔히 마켓컬리, 쿠팡하는 로켓 세력 배송이라는 게 사실 도매 시장에서는 85년도 옛날부터 원래 시장 가치가 새벽 2시에 하는 시장이라서 원래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 작은 영세한 1톤차 가지고 납품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결국 만족도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족도를 갖추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식당 영업하기 전에 물건을 가져다 주자. 라는 4가지의 원칙으로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타겟을 명확히 정했고 그리고 그 타겟에 어떻게 앞에 있는 이 4가지의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보니 사실 그 물류센터를 대기업처럼 여러 군데 많이 만들고 하면 힘드니 그래서 있는 도매 시장을 활용해서 사실 마켓컬리 쿠팡의 기준으로 보면 물류센터에서 직접 사입해서 물건을 창고 안에 두고 그거를 빠르게 배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용어로 풀필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입과 배송을 함께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그렇더라고요. 도매 시장 자체가 큰 물류 창고고 이미 오프라인으로 거래되고 있는 오프라인 플랫폼의 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앱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데이터화해서 잘 파는 구조면 가능하겠다 해서 결국 물류 효율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농산물이라는 거는 택배로 보냈다가 택배로 받으면 지하 가치가 돌아올 때도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밀키트 할 때 절실히 느꼈던 게 10개를 보내면 한두 개 돌아오면 나중에 쓸 수가 없는 그래서 로컬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고 그러면 앞에 전제 조건에서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익이 안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그 기존 산업에서는 야채는 야채상, 고기는 고기상, 수산은 수산상, 그 다음에 뭐 간장, 설탕, 공산품 파시는 분들은 공산품만 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공동구매로 2,000개의 식당에 주문이 오면 우리가 다 사입해서 도매시장 안에서 그래서 분배해서 가져다 주자 라는 걸로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식당 문을 4번, 10번을 한 번만 여는 게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면서 이제 기술을 통해서 더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결국 어떤 거를 해도 재고가 항상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가 주문이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가 살 수는 없을까. 근데 이미 1톤차 가지고 납품하는 유통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주문 받은 거를 잘 정리해서 아침에 새벽에 가서 물건을 떼다가 차에 싣고 파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사실 매출의 1%도 안 되는 재고를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만들고 물류효율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컨셉 자체는 식당에 납품하는 그리고 도매 시장의 상인들의 물건들을 잘 모아서 그 배송해주는 역할이고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은 대기업이 이미 하고 있겠지만 그 우리가 최적화해서 그 다음에 식자재 최적화해서 이걸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농산물은 이 데이터라는 게 없습니다. 그 없다는 말이 그 산지에서 농민이 열심히 포장을 해서 예를 들면 상추를 한 박스를 재배를 한다고 하면 품질에 대한 기준도 누가 잘생겼냐, 누가 못생겼냐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키운 상추는 가져와 라고 하고 A급으로 보내고
그렇게 A급으로 보낸 상품이 받을 때 도매시장에서 보통 경매를 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평가를 해서 가격을 매기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우리 기준과 그 다음에 정보가 없다 보니 이 비효율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정보가 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도매시장에 팔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정보는 전부 다 데이터화 했고요. 그리고 식당에 쓸 수 있는 공산품 식자재 그거는 이미 온라인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추가로 한 거는 이 체력도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품의 가로 세로 높이, 무게. 사실 택배회사는 그걸 정말 잘해서 체력을 정말 잘해서 컨테이너 간선 보낼 때는 한 컨테이너에 100%의 체력을 꽉 채워서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데 이 시장은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오늘 주문을 많이 받았는데 내 차를 다 실릴까? 다른 것도 모르고 그리고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의 포인트들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모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재고 관리도 더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배송 차량이 약 50대 정도가 매일 새벽에 한 3시간 동안 돕니다. 동시에. 그러면 필요한 게 물류에 대한 효율 그리고 식당에 배송을 할 때도 우리가 그 식당 안까지 배송을 해줘요. 냉장고 안까지. 그래서 뭐 비밀번호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든 거를 결국에는 식당 사장님이 보는 앱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뒷단에 있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정보를 차근차근 수집하고 그리고 어떤 식당에는 뭘 많이 쓰는지 중국집에는 양파 그 다음에 뭐 일식에는 어떤 걸 많이 쓰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정배가 잘 되는 데가 어딘지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상품을 관리하는 이 상품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잘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재고로 둘 거, 재고로 안 둘 거. 그래서 이런 상품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라는 게 농산물 가격이 매일 바뀌는데 그 매일 바뀌는 가격을 어떻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 그 지금 저기 카미스라는 AT 유통공사 그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하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또한 사실 현장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모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도매 시장에 ERP 시스템을 지금 깔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경매 데이터로 나온 거는 시장 상인 기준으로 매입한 데이터고 시장 상인이 그런 매입을 해서 얼마에 팔지는 아무도 지금은 추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 건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푸드판의 판매가를 결정하는 그래서 약 2,000개 정도 되는 농산물에 대한 시세를 매일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 또한 이 물류도 사실 심플하게 보면 뭐 구별로 묶으면 되고 그 다음에 동별로 묶으면 되지만 이 고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주문이 올지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배송하는 그 업체 수,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그래서 한 차당 싣고 가는 금액을 어떻게 극대화해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녹아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튼 판매 상품이 약 5,000개 정도 되는데 그 모든 거를 우리가 완전 자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으로 확인해서 보낼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결국 식당 주문은 무조건 이렇게 앱으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데이터 자체가 그 고객의 데이터를 정말 세분화해서 저장해 놓습니다. 사장님의 성향까지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 업종이 프랜차이즈인지 아닌지 사장님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업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그 식당의 메뉴와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데이터로 저장해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파이에 가입되어 있는 2,100개의 식당의 DB가
상당히 모여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이런 데이터들을 일단 수집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 다음에 지금 푸드팡이 하는 사업도 정부에서 정말 많은 예산으로 그 디지털 유립에 대한 데이터 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1톤차 가지고 납품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 사업의 핵심은 물건을 대신 사서 대신 갖다 주고 돈 받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카드로 받고, 그래서 부도율이 0%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1톤차 가지고 납품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지금 힘들거든요. 사실 하루아침에 식당 문 닫고 하면 돈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1톤차 가지고 유통하시는 분들한테 결국에는 식당이 늘어나고 배송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의 수입이 보통 한 4, 50개 정도 식당을 하면 한 달에 이것저것 다 빼면 한 3, 400만 원 버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입으로 식자재 배송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일은 걱정을 안 할 수 있게끔 수립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 드린 푸드팡의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지, 어떤 고민으로 했는지까지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하면서 잘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수집하고 가공할지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그 사업의 기회가 많다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게, 결국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가공하고, 그렇게 가공된 데이터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게 저는 이 데이터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 시장, 그러니까 농식품 산업에는 이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모았듯이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가장 큰 게 축산물 같은 경우는 이력제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 태어날 때부터 귀에 번호 붙여가지고 죽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이력인데, 농산물은 그런 게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땅에 양파가 얼마나 심겨있는지, 그리고 그 양파를 뽑았을 때 이게 A인지 B인지 이런 걸 모르는 거. 그래서 품질의 기준도 불명확합니다. 내가 키운 대파는 정말 나는 정성스럽게 잘 키웠으니까 내 건 다 A급이야 라고 하고 파는 상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포장 단위의 표준화는 이제 권장은 합니다. 농협이나 이런 데서 권장은 하는데, 그 상인들이 보통 이제 가격을 못 받으니까 요즘에는 조금 더 이제 단위를 줄여서 소포장으로 하고, 그리고 10kg 포장하면 10kg를 안 넣고 9kg를 넣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A급 상자에 B급도 같이 섞어서 넣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첫 생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이력을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소비의 주체들이 있고 유통의 주체들이 있고 생산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건전한 유통이 되려면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백화점 가는 상품의 등급이 다르고, 그 다음에 식자재 마트, 또 식당에 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다 좋은 걸 먹으면 좋지만 그 가격과 등급이 다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 유통 구조를 단순화한다는 의미가, 이런 정보를 우리가 각 곳곳에서 모아서 다 정보를 모아야, 그러면 산지에서 A급을 A급대로
제대로 모으고 그 다음에 그 A급을 모은 거를 바로 A급이 필요한데 백화점에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거래제도 다양화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지금은 도매시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계약하는 산지 계약 상인들이 사가고 하는 구조에서 그 도매시장도 사실 모든 게 경매제도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그 위탁 판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중간에서 관리할 수 있는 허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꼭 경매로 탑다운 바텀업 방식의 경매보다는 이 수익원의 그 다음에 이미지 경매 결국에는 이 모든 활동들이 농가에서 수립을 해서 그거를 어디로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키고 그거를 또 산사람이 또 수집해서 분산시키는 그 비용이 다거든요. 실제로 우리 보면은 정말 농가는 지난 한 2년 전에 양파가 폭락했다고 저를 밭 갈아엎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 먹는 양파는 가격이 뭐 별로 싼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이유들이 사실 이런 수집과 분산의 과정들이 너무 많아서 이루어지는 문제고 농민에 대한 문제는 이 농민이 어디로 보내야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파는 서울로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된 게 다시 지역으로 분산되게 되는 문제가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미 사실 이전부터 모았던 게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뭐 기후변화, 생산 예측은 뭐 일반적이지만 요즘에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한국식품연구원이나 그 다음에 그 한국 그 전자부품연구원에서는 그 초분광 카메라로 위성 영상 아니면 초분광 카메라로 산 농지에 촬영을 해서 여기 농지에 얼마나 그 작물이 나올지 이런 기술, 그 다음에 식품연구원에서는 토마토의 후숙 정도. 그래서 이거를 선도가 좋냐, 먹어도 되냐, 뭐 이런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큰 산업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앞에서 이야기드린 길게 이야기드린 이런 내용이 사실 계획된 생산과 계획된 소비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 과잉 생산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폭등하는 많이 비싸게 사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델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자연재해 피해보자라는 걸로 스마트팜, 노동력을 조금 줄여보자 해서 스마트팜을 하는데 현재 이제 푸드팜에서도 스마트팜을 일부는 조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그 판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겨울에는 바질이 너무 비싸네. 그리고 여름에는 청상추, 청경채가 너무 비싸네. 그렇게 해서 계절별로 비싼 상품들을 이제 스마트팜으로 키워서 우리가 얼마나 안정성 있게 키울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밀양과 울산에는 컨테이너형, 밀양에는 하우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스마트팜도 이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컨테이너 한 대 8천만 원짜리를 사면 우리 대지 효과가 땅에서 짓는 노지에서 짓는 농업의 효과가 한 30평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8천만 원 투자해서 30평에서 작물을 키워낸다고 하면 한 달에 한 4, 50만 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인데 거기서 이제 해봤자 한 달에 한 20만 원 벌어서 8천만 원의 이익을 내려면 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게 식당을 많이 모으고 여러 도매 시장에 인프라를 깔아놓고 그 도매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게 근데 그 생산하는 주체는 요즘 흔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족용
재배. 그래서 집에서 보통 그 화분 많이 키우시는 분도 있고 한데 거기서 예를 들면 청경채를 키우고 상추를 키우고 해서 잘 포장해서 도매시장으로 가져다 주면 그거를 값받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결국에는 노동력과 공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통정보, 그 다음에 그 생산지에서 정보, 유통정보, 소비의 정보를 다 모아서 우리가 이 선순환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 분야에서 농산물, 농식품 분야에서는 정말 이 블루오션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도매시장이라는 곳이 85년, 80년대에 지어진 곳도 있고 85년도에 지어진 곳이 있고 지금 최근에는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새로 짓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정말 과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매출이 얼마예요? 얼마가 남아요? 물어보면 모른대요. 그냥 대충 통장에 돈이 있는 거 보고 돈이 잔고가 한 8천이 있으면 남는 거고 이전 달에 8천 있었고 한 7,900 있으면 100만 원 마이너스 됐겠지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만큼 이 사람도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수기식장이고 이 유통의 그대로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본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강남에도 많이 가고 일본의 유통업체도 많이 연락해서 미팅도 하고 또 한국 분인데 일본 가서 유통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우리 푸드팡 일본에서 어떻게 하면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또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국민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장인정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급은 A급끼리 잘 담고 그리고 이 법의 문제도 우리나라의 농안법에 대한 문제도 도매시장에서는 경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첨가법인의 구조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런 규제들을 일본은 하루빨리 풀어서 불과 10년 전 5년 전부터 풀어서 그렇게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게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잘 돼 있는 게 물류도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후 2시에 나 택배 갖다 주세요 하면 정확하게 오후 2시에 집에 택배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한 회사는 이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생산한 이 대파가 보냈는데 얼마에 팔릴지 모르고 보내요. 그게 연쇄적으로 이어져서 식당 사장들도 얼마에 받을지를 모르고 사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이 도심의 팝업 스토어라는 이마트 같이 이런 마트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 회사가. 그래서 만들어서 그 일본 전역에 이런 마트들을 두고 농민들한테 ERP를 깔아줬더라고요. ERP를 깔아주고 농민이 상품화 작업하고 라벨까지 붙여서 내가 보내고 싶은 마트로 보내요. 가격도 농민이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팔리면 이 회사는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예를 들면 보냈는데 안 팔리면 이 농민 컴퓨터에는 이게 재고가 선도가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그 농민이 50% 반값을 해라. 아니면 폐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 도쿄 시장에 상장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ERP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는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우리 푸드팡이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여러 군데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스마트팜으로 뭐 가정에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걱정은 사람이 하는 일을 다 기계가 다 뺏어가고 로봇이 다 뺏어간다고 보는데, 그게 정말 그 앞에서부터 필요했던 곳이 이 농산물, 사실 누가 농사지으러 안 가거든요. 그리고 농사지으러도 안 가고 이 농산물을 잘 팔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나중에는 결국 이제 악순환이 되면 우리는 전부 다 쌀도 안 찍고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해서 쓰다가 보면 결국에는 우리 먹거리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산업도 우리 농산물 지금이 딱 기회인 것 같아요. 사실 방탄소년단이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정말 많이 올려줬는데, 이때 우리가 샤인머스켓도 저렇게 미국에서 팔고 그 다음에 홍콩에서 팔고 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저기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는 우리가 무심코 국내산이라고 먹는 음식들이 사실 이게 또 종자가 대부분이 외국 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는 파프리카의 종자가 전부 다 뭐 네덜란드, 일본 이런 종자인데, 이거를 이제 뭐 충남대나 그 다음에 농업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국산 종자로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려고 해도 이제 농민들은 또 이런 걱정이죠. 이걸 심으면 내가 잘 팔 수 있을까? 라는 걱정. 또 변화가 참 힘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다 같이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한 포괄적이지만 농민은 제값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뭘 생산하든지 이걸 팔면, 이걸 심어서 키우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유통은 조금 더 심플해야 됩니다. 유통이 심플하다는 게 결국에는 수집과 생산의 과정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그 줄이려면 뭐 직거래를 하든 아니면 뭐 바로 인터넷으로 팔든 이런 게 많아져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필요한 게 그 물류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푸드팡이 반여동에서 처음 시작해서 반여동에 물류창고가 조그만한 게 있고, 모든 일은 사실 도매시장에서 합니다만,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한안까지 물류센터가 서울 기준으로 한안까지 물류센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여주까지 물류센터가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곧 우리 모든 게 인터넷 주문하고 쿠팡, 마켓컬리 이런 지어놓은 물류센터는 대부분이 이제 쿠팡이나 우리가 지금 푸드팡이 서울에 있는 물류센터가 마켓컬리 물류센터 바로 옆에 쓰고 있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보면 한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물류센터로 우르르 들어가고 결국에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효율을 할 수 있는 거는 종이 보고 손으로 체크하는 과정을 없애고, 그리고 배송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지 뭐 꺼내고 넣고 이런 과정에 제가 이런 물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또 물류 박람회 이런 데 가보면 이 물류 산업도 지금 발전돼 있는 거는 그 대기업 물류센터, CJ나 뭐 한진, 롯데택배 물류센터 구축하는 뭐 컨베이어 시스템, 그 다음에 뭐 다스 시스템 이런 게 이 제품이 없더라고요. 제품이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소프트웨어나 그 다음에 하드웨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뭐 100평에 구축을 한다고 해도 뭐 몇 억 단위 이렇게 드는 구조인데, 이것만이라도 또 심플하게 만들어서 소규모 물류를 할 수 있는 뭐 솔루션,
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소비 데이터라고 해서 아까 핵심적으로 식당에 갈 거, 백화점 갈 거, 어디에 갈 거, 이거를 이제 잘 정리해서 보내주면 결국에는 우리 누가 어디에 얼마나 파는지, 누가 얼마나 먹는지 이런 걸 알면 결국에는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사이에 제가 잘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사업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예로 이야기 드리면 이런 것도 돈이 되는 비즈니스라고 봐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직접 하려다가 지금 못한 건데 그 아까 이야기 드린 AT 농식품 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카미스 정부는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도매 상인들은 지방의 도매 상인들은 매일 서울 시세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준 가격을 몰라요. 그래서 공정한 시장이 서울시장이라고 보고 서울에서 고구마가 10,000원 나왔으면 여기 지방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10,000원부터 시작해요. 아니면 한 8,000원 시작하든지. 그래서 답안지처럼 서울 시세를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얼마가 남는지도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한번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런 거 찾기를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려워하는데, 그러면 전국 도매시장에 나는 고구마 주민이니까 고구마만 해서 전국에 있는 시세를 카톡으로, 예를 들면 캐시노트라는 서비스처럼 식당 사장님들이 오늘 매출이 얼마였는지를 리포트로 카톡으로 보내주는 이런 것처럼 그 농산물의 시세를 이렇게 보내주면 한 달에 한 5,000원 내면 할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들은 뭐 5,000원, 10,000원은 가벼운 돈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포인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하고 있는 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농산물 시장에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농산물 시장에서 새벽에 야채도 팔고 직접 배송을 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산지에 기약 재배를 하러 가서 해보니까 가장 큰 게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도 참 너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런 IT나 그 다음에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모든 정부의 포커스는 사실은 부가가치가 높다. 그리고 IT 이런 산업을 많이 바라보는데 농산물 시장은 정말 이 사각지대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시도가 많이 없고, 그거를 이제 바꾸게 되는 대상도 사실 카르텔도 심하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데 지금은 기회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동대문 시장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동대문 시장도 농산물 시장이랑 동일하게 현금 거래하고 그 다음에 막 살 수 없는 이런 시장이었는데 이 온라인 시장이 많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 상인들이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바뀌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전국의 농산물 시장 그리고 농민 이 모든 분들이 정말 힘든 과정을 겪고 있어요. 본인들도 너무나 크게 체감하고 대기업들은 이전에는 도매시장에서 샀던 대기업들은 전부 다 직수입 받고 그 다음에 농가 직거래하고 이러다 보니 수입하는 의존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나 많은 연구나 많은 사업이나 이 분야에서 하면은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참신한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 질문 좀 받아봅시다. 네. 이렇게 중요한 경험인데 우리 질문 받아주는데 선배님이다 안 물어볼 겁니까? 네, 아무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여쭤보기에 앞서서 먼저 저도 이 TV에 나오는 이 백종원 대표님이 나오는 그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 그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안 팔리는 뭐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는 그런 다시마를 이렇게 시들이 전문지에 대해라든지 이런 걸 팔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게 정말 대한민국 경제 1조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김경민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농산물 시장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 1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창업을 하신 지 한 6년 정도 되셨는데 저는 이제 창업을 한 6개월밖에 안 돼서 네, 많이 아직 경험치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하면서 더 어려웠던 점이나 그런 위기의 순간 그런 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은 지금도 위기. 지금도 위기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마찬가지시겠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창업을 하니까 사실 사회 경험도 없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이제 뭐 미팅을 하자고 처음에 하면 뭘 주고 뭘 받아야 될지 이 비즈니스적인 대화 그러면 이제 협상도 잘해야 돼. 그런 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가장 힘들었고 진짜 진심으로 이제 제가 사실 나이가 어리지만 흰머리가 진짜 많거든요. 네, 흰머리가 진짜 많아요. 그 흰머리가 많은 이유가 사실 이 팀원이라고 동료라고 해야 될까? 이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제 제가 겪는 단계는 이전에 제가 했던 창업 멤버 처음에 했던 5명, 그 다음에 했던 뭐 3명, 그러니까 팀이 한 3번 정도 부러졌어요. 부러지면서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또 잘 되면 사람들이 누구는 나는 기준치는 다 자기는 한 200% 했더라. 기준치는 그 다 200%인데 정말 이제 시간도 많이 들이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잘하는 것과 그냥 열심히 하는 건 차이가 또 있는데 거기에서 조율을 하고 또 좋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다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문제죠. 되게 다 우리 사람들 모임이잖아요. 모르는 사람 모임만 있으면 다 이럴 수가 있어요. 처음에 참으실 때 일단 5분 진행을 하시고 네. 그럼 그 5명이 분야가 제가 공돌이라서 다 공돌이들끼리. 네. 특별한 뭐 이런 자기만의 특기가 있다든지 누구는 코딩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고요. 그냥 무작정. 네, 무조건 공돌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캡처 버튼 좀 누르고 코딩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대였 도발이니까 다들 전제는 코딩을 다 하고 있는 전제였고 다 5분 네. 코딩. 네. 따로 배우셨나요?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학교 좀 모임을 나이가 좀 들어도 배워볼 수 있나요? 좀 알고 싶더라고요. 코딩이요? 네. 네, 요즘에는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코딩. 일어나서 코딩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일단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창업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학생이 창업을 하고 싶은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다른 데 어디 일을 해보고 창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제 바로 그냥 도전해서 창업을 하는 게 좋을지 만약에 조언한다면 어느 쪽으로 저는 일단 창업을 한다면 말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저도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사회경험을 조금 했어. 큰 조직에 한번 가봤으면 이라고 하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요즘은 뭐 간접적으로 정말 저렴한 비용에 할 수 있는 게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에 조직에 가서 하더라도 그게 보여야 또 아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부딪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했던 경험이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멘탈 회복하는 게 또 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처음에 느꼈거든요. 빌 게이츠가 크게가 엄청 크거든요. 막 그거보다 큰 도시 가본 적은 대학 때 싫어했거든요. 그거는 뭐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니요, 이제 저희 이제 사업이 6년 차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뭐 창업 학교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그런 데를 나와서 이렇게 성공했거나 그런 데 가는 게 좋다고 들어요. 서울에도 부산도 네네. 창업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된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뭐 교육 프로그램 측면으로 보면 뭐 처음 가서 뭐 비즈니스 모델 뭐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무나 노무나 법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문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또 부정적인 경험은 이제 예를 들면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에 대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접고 또 다시 회사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그런 따가운 또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거기 나오신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1인 창조위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조경제부신센터, 그 다음에 뭐 KICD 멘토도 있으니까 뭐 여기서 그 네트워크도 정말 좋았고요. 그러니까 뭐 설명해 주시는 멘토분들보다도 또 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창업하는지를 보게 되고 그러는 과정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게 창업사관학교인가요? 창업사관학교는 더 좋죠. 돈도 주니까. 거기는 아니고 다른 쪽. 네. 창업사관학교가 김소비가 공단에 사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공단에서도 하는 제 생각은 받아들여서 못한 자세가 제일 중요해서 어디가 좋은 아마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경험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조금 핵심으로 흡수하신다는 데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제 생각에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국가에서 해주죠. 하고 제 입자도 사실 문제를 안 공시키는 나라 됐습니다. 문제를 해주죠. 또 우리 자금시장 자금도 해주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일본 교육을 좀 알고 있지만 저거예요. 다들 그걸 왜 국가에서 쓴대요 이게. 일본에는 재미없죠. 진짜 저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도 한국에서 나가고 싶대요. 일단 강의 잘 들었고요. 말씀하시는 게 포인트를 잡고 이런 전환과 이런 이해가 있었는데 포인트가 이런 거에서 그렇게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돌이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공수산 시장이 이쪽에 대한 프로세스는 또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개의 인간간의 경험을 통해서 유기시키고 뭔가 이제 몸으로 채워야 되겠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한건물 쪽에 한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어떤 니즈나 어떤 필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만드는데 저는 이제 어려움이 뭐냐고 하면 이쪽 시장도 상당히 10몇 년, 몇십 년 동안 굳어 있는 시장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변화를 달려가지 않는 분들인데 과연 마케팅, 확산, 이 서비스를 이 시장에 안착시키는데 어떤 어려움이, 어떤 노력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저는 처음부터 이제 핵심이 이거라고 봅니다. 이 변화가 없는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음산물 시장이 카르텔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 수준이 뭐냐면 이분들은 정말 심플해요. 물건 많이 사고 돈이 잘 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게 열심히 밖에서 진짜 뭐 1,000원에 산 거로 500원에 팔아가면서 그때 이제 정부 지원상을 받아서 인테리어스 되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구매력이 커지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도 우리 이제 주문하려면 포스 요거 ERP 요거 써야 돼요. 라고 그거 우리 여기서 주문 안 할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알아가고 한두 개씩 해 나갔던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이 뭐 대화가 가능하게 원하게 우리가 이제 큰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은 한 곳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 모델을 만들면 이분들을 같이 데리고 가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위험의 분들이니까 같이 가서 물론 이제 이분들한테는 따로 좀 고마운 표시는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하는 얘기나 vend어의 입장으로 하는 얘기보다는 공동에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더 많이 어필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방법을 쓰긴 하는데 물론 잘 먹힐 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랑 또 좀 현실이나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네. 그런 경험 궁금해서 그런 경험도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또 간접으로도 본 게 서울에는 유일하게 그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에서 그 서울시 농식품공사라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은 그 다른 지방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매시장 자체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이 돈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혁신을 하면. 근데 그 이전에 2014년도에 가비아, 뭐 SK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도매시장에 농식품공사랑 같이 뭐 구매자 전용 카드,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코스 이런 거를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실패를 했죠. 이게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 설명을 예를 들면 저희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양복 가서 진짜 멀끄러미 가서 이렇게 써주세요 저렇게 써주세요 하면 이분들은 안 쓰거든요. 근데 그 높이에 진짜 뭐 앞에 돈지갑 차고 우리도 장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먹혔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봉사자님의 성공률을 재단을 전부보면 기업이랑 다른 게 없는 원장의 품질 시장을 바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불편한데 이거는 누가 많은 우리 사람들이 많이 사업하면 대기업 들어가서 조심다 그런 것도 표현되지만 근데 그런 영역이 당했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신생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품질 시장을 발견하는 것 같고 그다음 쭉 이렇게 말씀드린 기술적인 거랑 경기 인상 기업 게 고객이 뭘 원하는가 잘 좋겠다. 그래서 앞에 현장에 있는 식당의 사장님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있으니까 우리 똑같이 안 되고 좀 더 가려운데 그 해소하고 얘기 기분이 좋듯이 그런 부분들이 다 캐치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공성물 이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공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비교를 했다면 굉장히 또 의의가 있고 그다음부터 또 발전 나가는 충분히 있잖아요. 한 무슨 대단한 사장님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사에 만나기라고 그 스마트폰을 지난주에도 주시는데 중국학이라고 문을 가지고 또 들었는데 작년에 하는 사람이 너무 나갔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지나갔었거든요. 스마트 다른 나라 스마트폰에 대한 이슈를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스마트 시티를 분위기가 막 올해 말에 그 시범 단체가 부산에 자전거나 이번에도 비도 많이 오고 신고가 안 가서 진짜로 햄버거가 슈퍼에서 토마토가 맛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가정에서 키워가지고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 있다는 게 준비돼서 어떤 것들을 네,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뭐 전기를 제공하거나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설비는 이미 다른 곳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전에 한 몇 년 전에 스마트팜을 작년에 사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집에서 키워보면은 먹는 양보다 더 잘 자라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닿는 거를 모아가지고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 코팜플렉스 개인이 소일거리로 그 돈을 벌잖아요. 수익 쳐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역할을 연계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1차적으로 우리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으로 재배한 거를 우리가 사서 판매할 때 어떤 품위를 어떻게 키워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줘야 될까를 지금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좀 테스트가 되고 나면 가정의 그런 모델을 우리는 사드릴게요라고만 하고 그것을 키우는 알아서 키우는 그래서 연계를 하는 게 그 일종의 중개 이제 이커머스 뭐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지금 쿠팡도 그렇고 마켓컬리도 아직 마켓컬리도 확장을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그 시장 장악할 때까지 좀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이제 현황에 보니까 작년에 40매력 하시고 올해 이제 월 10억이면 지금 한 90억 정도 이렇게 되셨는데 1년에 한 50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 있는데 수익률이 좀 나오고 계시는 건지 몇 프로 나는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분야의 비즈니스가 좀 수익률을 내기 어려운 분야인데 만약에 내고 계신다면은 어떻게 목표를 내고 계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만약에 못 내고 있으면 지금 어느 단계인데 어떤 형태로 수익 모델을 이렇게 계신지 그런 부분이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비즈니스가 이야기하신 대로 물건을 대신 우리가 제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대신 사서 1,000원짜리를 사서 우리가 1,200원을 파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적자가 나면 우리는 끝까지 적자를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자고 하면 이 개발 인력까지 그 원가에 반영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유통에 대한 서울의 물류, 부산의 물류 나눠서는 수익화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 조직이죠. 사실 지금 개발자가 지금 거의 한 20명 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개발 부서가 많이 돈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수준을 이제 BP를 달성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월 매출 10억인데 한 달에 한 2, 3억 정도는 오르고 있어요, 매달.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올려나가고 내년 한 3월까지는 한 3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월 30억.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 개발팀에 있는 인건비는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마케팅이라는 건 그런 업체들을 많이 미입하는 건가요? 네, 식당 가입된 식당들을 모으는 게 네. 지금은 큰 마케팅은 아니고 키워드 광고로 월에 한 8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입소문으로 가입되는 게 조금씩 있더라고요. 지금 개발 전문적인 거 적은 얘기 아닌데 대충 그 개발 그 섹션들이 좀 나눠지지. 기획하시는 분이 3분 있고요. 디자인하시는 분 2분에 나머지는 이제 개발자인데 이 도메인이 조금 많습니다. 도메인이라고 하면 우리 관리되는 아까 그 푸드팡 앱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푸드팡 앱인데 안드로이드, iOS 그 아이폰 앱이 있고 그 다음에 푸드팡의 관리자 페이지가 있고 배송하는 관리자 페이지가 있고 뭐 이런 관리하는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가지고 이제 이 어떤 식당이 어떤 걸 많이 쓰고 이 식당에서 이걸 써야 되는데 왜 안 쓰는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런 거 있어요 라는 거 하는 거. 그 중에서 그 현장 프로세스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좀 많고 그 앞으로 미래 사업 때문에 전략적으로 배치한 일을 개발 쪽에서 대부분이 이제 그쪽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만들어졌고 19명 중에 한 5명은 전혀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드팡이라는 게 또 뭐 전혀 다른 거. 질문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농구시 오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토요일마다 이렇게 꼬박꼬박 와주시고 저도 대단하죠. 토요일마다 꼬박꼬박 와 있습니다. 다음 일정을 좀 소개드리면 제가 지금 단톡방에 올리겠지만 저 맨수탄 밑에 스감의 오리라고 오리집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예약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집에 가시면 밥도 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다음 주 토요일은 그거 박유정 정부의 박태환 과장님이 강의를 하시기로 했는데 박태환 과장님이 좀 손목을 다치셔가지고 이분이 조금 휠체어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게 좀 불편해가지고 2주 뒤에 미뤘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잠깐만요. 그래서 11월 21일로 이걸 넘겼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은 휴강입니다. 그리고 14일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니시스 창업주 권도균 대표님 오시고 이제 그분은 지금 이제 엑셀레이터를 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쪽 이야기를 해가지고 본인의 창업했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11월 22일은 관기부의 박태환 과장님이고 11월 28일은 그다지 영도구에 황고승이 의원님을 지금 모시기로 했습니다. 왜 모시냐면 이분은 이제 가방이 수수입니다. 그래서 가방이 경우에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 뭐 강의 내용이 특별하게 확정이 안 됐는데 오셨을 때 이런 거 좀 해주세요 하는 규제 같은 거 한번 좀 제안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IP 관련해가지고 일단 모시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의는 9회차로 이제 종료를 할까 싶고 마지막 수료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 지금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을 한번 하고 수료식을 할까 아니면 수료식만 할까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고민 중입니다.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기 시작합니다. 11대 부절에 가장 중요한 건 석사과정 모집, 석박사 28년 모집하는데 우리 공사님도 우리 직원 보내주세요. 90% 공짜입니다. 재직자의 경우에 등록금의 90%를 제가 공짜로 장학금을 줍니다. 10%만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때 대표이사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학교 지원부는 재직안을 인내하고 교회 3년 동안 연수 근무를 옵션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도 직원들 차원에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이요.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시간을 했네요. 시간 되시면 오리고기 집 이름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안 습니다.